안녕하세요. 드림 아틀라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더 조용한 여행자를 따라갑니다. 따뜻한 바다 표면에서 시작해 구름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면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빗방울입니다. 천둥도 과장된 장면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기들이 기록한 증발의 움직임, 미세한 입자에 맺히는 응결, 물 위에 동심원을 남기고 흙을 부드럽게 적시는 낙하를 차분히 따라갑니다. 숲이 수증기를 하늘로 내보내고 강이 가는 물줄기를 모으는 모습, 그리고 시간이 서두르지 않는 주기로 흘러가며 지구가 스스로의 리듬을 유지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게 움직이는 엔진, 빛과 열과 물의 조용한 순환을 함께 살핍니다. 정확하게 관찰되고 검증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예정입니다. 7월 말 서부 태평양 웜우풀 12도 북위. 한낮의 열기가 가라앉는 시간, 잔잔한 무화과 같은 아지랑이가 따뜻한 해수 표면에서 바람을 타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연구선 쿠로시오 3D호의 가판 위 기기들은 해수면 온도 28도를, 공기의 상대 습도는 거의 포화 상태임을 기록합니다. 적외선 센서는 꾸준한 자멸 플럭스를 읽어냅니다. 하늘은 옅고 고요합니다. 바다에서 공기로 에너지가 옮겨가는 느린 전환은 눈으로가 아니라 원격 계측으로만 확인됩니다. 몇 시간 동안 하층 대기에는 수증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히마와리 9 위성의 고주파 영상은 얕은 대류선을 따라 엷은 저군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이 장면의 초점은 미시적 씨앗 같은 응결핵이 측정 가능한 물방울로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누적된 플럭스 연속 기록이 들려주는 조용한 규모감입니다. 날짜가 찍힌 기준선과 반복 가능한 관측 방법을 세우며 보다 긴 수문 기록의 첫 장을 차분히 펼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시간은 긴 장부에 남겨진 아주 고요한 첫 기록이 됩니다. 물 분자는 수많은 다른 분자들 사이에서 열대 바다 표면의 표면 장력 속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다와 공기 사이의 온도 구배가 과정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표층 몇 센티미터의 물을 두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개별 분자들이 액체의 결합을 벗어납니다.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미세한 이탈의 연속입니다. 각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체 흐름은 플럭스 데이터로 고요하게 남습니다.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쿠로시오 타리호의 플럭스 타워는 자멸 플럭스 약 120 UMPT를 5분 평균으로 안정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일정함은 입력되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수증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뜻합니다. 히마와리 가위의 고해상 가시 영상은 수평으로 퍼지는 구름과 초기 대류 기둥에서 초당 1m 안팎의 완만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난류의 소란 없이 서두름 없이 진행되는 상승임을 확인합니다. 인근 섬 관측소에서 띄운 라디오 존대는 상승을 돕는 기온 감률과 혼합층의 이슬점 접근을 검증합니다. 기구는 2초마다 온도, 기압, 습도를 전송하며 조용히 상층으로 올라갑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는 부드럽게 낮아집니다. 부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가파르지만 폭풍을 만들 만큼 급하지는 않은 기울기입니다. 이 균형 속에서 대기는 폭력 없이 오르는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분자는 열적 요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소용돌이에 실려 천천히 위로 나아갑니다. 짧은 시간 눈으로 보면 경로는 무작위에 가깝지만 몇 시간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흐름을 따릅니다. 수백 미터를 오르는 사이
이웃한 바다 패치에서 증발한 다른 분자들과 합류합니다. 함께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수증기 기둥은 환경풍을 타고 육지 쪽으로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미세물리 모델은 충돌 응집이 가속되며 수집방울 과정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평균 배아 방울의 직경은 약 20 마이크로미터에서 1밀리미터로 자라납니다. 이 성장은 공기 중을 떠다니는 미세한 소금, 먼지, 유기물과 같은 응결핵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분자는 결국 파도에 의해 튀어오른 작은 해염 결정의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이 결정은 응결의 에너지 장벽을 낮춰 그 주위에 액체층이 쌓이게 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방울은 아직 너무 작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무게는 상승 기류의 부력에 비해 미미합니다. 성장하는 구름 속을 떠다니며 다른 방울과 가끔씩 부드럽게 부딪합니다. 어떤 충돌은 표면 장력에 이끌려 하나로 합쳐지고 어떤 충돌은 스치듯 지나갑니다. 실험실과 항공기 채집으로 확인된 순효과는 느린 성장입니다. 상공을 지나던 항공기의 음향 로거는 구름 기둥 안에서 거의 무음에 가까운 상태를 기록합니다. 소리 없는 에너지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해양저군의 조건입니다. 우레소리가 나는 정란운과 달리 이 구름은 완만한 상승과 응결로만 유지됩니다. 들리는 것은 엔진의 낮은 윙윙거림과 센서를 스치는 공기의 얇은 속삭임뿐입니다. 구름은 일시적인 구조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며 냉각될 때 공기는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줄고 그 차이만큼이 액체로 변해 구름이 유지됩니다. 상승이 지속되는 동안 구름도 지속되고 상승이 약해지면 가장자리부터 증발해 사라집니다. 분자는 이런 응결과 증발의 작은 왕복을 몇 차례 거치다가 마침내 강수가 가능할 만큼 안정적인 조건을 만납니다. JMA-NOAA의 과거 사례 연구는 이런 구름에서 응결핵 중 0.1%도 차해되지 않는 일부만이 실제 강수 방울로 성장함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작은 채로 남아 햇빛을 반사해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지면까지 운반되지는 못합니다. 분자의 경로는 물리 법칙과 더불어 만남의 확률에도 달려 있습니다. 중력의 끌림이 공기 저항을 넘어설 만큼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충돌과 합체가 이어져야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위성과 복사 자료, 라디오 존대, 상승 기록을 함께 축적해 구름의 탄생 시간표를 고정합니다. 10분 간격의 연속 관측은 수십 년을 가로질러 비교 가능한 표준 형식으로 누적됩니다. 이런 관측 인프라가 있어야 평범한 날과 특이한 날을 구분하고 한 덩어리의 구름이 태어나 사라지기까지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 NOAA의 미세물리 분석은 지역 습도장과 수집방울 임계 조건을 정합합니다. 몇십 분의 1도 수준의 해수면 온도 차이만으로도 증발량과 응결 효율이 달라져 구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조용히 제시됩니다. 민감하지만 동시에 물의 상전이가 허락하는 물리적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영국 레딩대의 구름 미세물리 연구팀은 해양 저군의 장기 기준값을 제공합니다. 어떤 온도 범위, 어떤 습도 범위에서 성장창이 열리고 닫히는지를 정리해 눈앞의 사례를 일상적이지만 정확히 측정 가능한 사건으로 자리매김시킵니다. 이렇게 쌓인 지식이 한 번의 관측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쿠로시오 토리호 현장팀은 가판 수준의 플럭스와 기상 기준선을 제공해 같은 일주기 안에서 위성 현장 자료의 교차 검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는 동적 위치 제어로
바람과 해류를 보정하며 정점 관측을 유지합니다. 플럭스는 기기의 각도와 흔들림에 민감하기에 이 안정성이 곧 자료의 신뢰도입니다. 교대 근무로 장비를 돌보고 필터를 교체하고 이상값을 기록합니다. 연구자에게 이 기록은 감각이 말없이 전달하는 규모를 보여줍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곧 데이터가 되고 곡선의 매끄러움이 증거가 됩니다. 화려함이 아닌 일관된 계측이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수많은 작은 교환이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바다에서 구름으로의 조용한 상승은 반복을 통한 안정이라는 속성을 드러냅니다. 분자가 머무는 방울은 이제 지름 약 0.5mm로 자랐습니다. 낙하 속도가 생기지만 주변의 상승 기류가 여전히 이를 붙잡습니다. 중력이 아래로, 대류가 위로, 두 힘 사이에 미세한 저울을 타듯 경로가 정해집니다. 초단위 난류는 잠깐씩 위아래로 흔들어도 분단위, 평균 흐름은 위쪽을 가리킵니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집니다. 방울은 어느 점 위아래를 지나면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체 핵이 없으면 영하에서도 액체로 남는 관행각 상태가 흔합니다. 얼음 결정과 접촉하면 즉시 얼어붙는 착빙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행각 방울과의 충돌로 계속 자랍니다. 상층의 일부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얼음 핵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일부 방울은 자발적으로 얼어 얼음 입자가 됩니다. 얼음은 물방울과 광학적 성질이 달라 반사와 산란 양상이 바뀌고 다른 얼음과 엉겨 더 큰 결정이나 눈송이가 되면 낙하 속도도 달라집니다. 분자가 든 방울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흐름 속에 남아 액체로 유지됩니다. 구름은 순수 액체 영역, 액체와 얼음이 공존하는 혼합 영역, 얼음이 우세한 영역이 완만하게 이어진 층을 만듭니다. 경계는 날카롭지 않고 입자와 크기의 비율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수직 운동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더 강한 상향으로 방울을 더 높이 띄우고 어떤 곳은 하강으로 기접으로 돌려보냅니다. 분자는 구름 내부의 이 변화를 고요히 통과합니다. 몇 분 사이 수백 미터를 오르기도 하고 바로 그만큼 내려오기도 합니다. 전체 구조는 대류와 성층의 상호작용으로 정리됩니다. 오르는 공기는 규칙적인 비율로 식고 주변의 기온 감률과 맞물린 곳에서 부력이 사라집니다. 해양 저군에서 이 고도는 보통 2-3km 부근 평평한 상단과 옹원한 수직 발달의 형태를 남깁니다. 위성 영상에서 구름은 어두운 바다 위 밝은 패치입니다. 높은 반사율을 가진 물방울들이 햇빛을 산란시켜 우주로 반사합니다. 구름 두께, 방울 크기 분포, 아래 표면의 성질에 따라 그 냉각 효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구름 속은 깊이에 따라 빛이 줄어듭니다. 꼭대기 근처는 산란광으로 희붐하고 더 깊은 곳은 그늘이 져 고요합니다. 방울은 빛을 흡수하거나 내는 존재가 아니라 마주치는 광자를 부드럽게 흩어보낼 뿐입니다. 구름의 수명은 유한합니다. 오후가 저물면 해수면 가열이 약해지고 대기 위로 올려보내는 수증기의 공급도 줄어듭니다. 상승이 멈추면 가장자리부터 증발해 얇아지고 투명해지고 위성 영상에서 지워집니다. 분자는 그 가장자리에서 증발해 다시 수증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분자가 속한 방울은 한동안 증발을 버틸 만큼 커졌습니다. 저녁 무렵 상층의 복사 냉각이 대기를 약간 더 불안정하게 만들며 새로운 대류가 시작됩니다. 해륙풍의 남은 경계와 무역풍이 만나는 선을 따라 수렴대가 생기고
상승이 강화되며 구름이 더 깊어집니다. 분자가 든 방울도 그 선 위에 올라탑니다. 상승이 빨라지고 낮 동안 닿지 못했던 고도로 밀려 올라갑니다. 차가운 상층에서 작은 얼음 결정 하나와 마주칩니다. 아마 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 위에 자란 결정일 것입니다. 접촉과 동시에 관행각 물은 얼기 시작합니다. 상전이가 자멸을 내어 주변을 조금 덮이고 상승을 조심스럽게 북돋웁니다. 몇 초 안에 방울은 육각격자의 얼음 입자로 바뀝니다. 얼음이 된 분자는 승화 응결로 자랍니다. 주변의 수증기 분자가 결정 표면에 닿아 들러붙고 격자 속으로 편입됩니다. 온도와 과포화가 정하는 수학적 질서 안에서 미세한 면과 가지가 자랍니다. 경로는 모두 다르지만 얼음의 대칭성은 같습니다. 얼음은 물보다 무겁게 움직입니다. 초당 몇 센티미터의 속도로 내려오며 관행각 방울과 만나면 착빙으로 불투명한 얼음층을 키우고 다른 결정과 얽히면 작은 눈송이가 됩니다. 낙하는 직선이 아니라 난류를 타고 위아래로 여러 번 흔들리는 곡선입니다. 각 층은 다른 성장 조건을 주고 결정의 모양과 질량을 조금씩 바꿉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상층의 냉각은 하강 신호를 분명히 합니다. 자정 무렵 구름은 가장 성숙했고 이후 서서히 약해집니다. 꼭대기의 복사 냉각은 밀도가 높은 하강층을 만들고 이것이 낮은 고도에 닿으면 수평으로 퍼져 해면 위에 옅은 유출 경계를 남깁니다. 작은 응집체가 된 얼음 결정은 이 하강류에 실립니다. 상대 운동이 커지며 빠르게 내려옵니다. 몇 분 뒤 결정은 다시 0도층 아래로 내려오고 주변 공기는 따뜻해집니다. 얼음 격자는 무너지며 녹기 시작합니다. 표면에 액체 껍질이 생기고 내부 얼음 핵은 줄어듭니다. 곧 물방울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구름 저부 아래 맑은 공기를 지나 방울은 초당 몇 미터의 속도로 마지막 거리를 내려옵니다. 새벽 직전에 어둑한 바다 표면이 넓게 누워 있습니다. 충돌과 함께 방울은 표면 장력에 흡수되고 미세한 물결이 동심원으로 번집니다. 점성에 눌려 빠르게 가라앉듯 사라지고 분자는 다시 거대한 저장고 속으로 섞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처음 떠났던 자리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바람은 분자를 수백 킬로미터 서쪽으로 옮겼고 해류는 또 다른 방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증발을 시작하게 한 그 에너지, 구름을 만든 그 대기 역학, 낙하를 이끈 중력은 계속해서 순환을 이어갑니다. 이 조용한 왕복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기후의 핵심 흐름입니다. 전 세계 모든 강물이 운반하는 물의 양보다 증발과 강수가 주고받는 양이 더 큽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상승과 하강, 구름과 비의 형성은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대기와 해양을 통해 분배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연구자들은 관측을 모델과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유체역학, 열역학, 미세물리를 담은 방정식은 시간을 따라 구름과 강수를 예측합니다. 관측과 예측이 맞으면 이해는 깊어지고 어긋나면 빈틈이 드러납니다. 그 빈틈이 다음 연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연속 기록은 자연 변동성의 범위를 보여주고 서서히 변하는 추세를 드러내며 위성 산출값을 교정합니다. 한 점의 데이터가 아니라 차분히 쌓인 패턴이 의미를 만듭니다. 이틀 안에서 분자의 짧은 상승과 응결, 재하강은 균형의 일부가 됩니다. 응결하며 내놓은 자멸은
대기를 살짝 데워 순환을 돕고 증발 과정에서 얻은 운동량은 마찰 속에 흩어집니다.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형태만 바꿉니다. 새벽이 밝으면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해수면이 햇살을 받고 온도가 오르고 증발이 늘어납니다. 표층의 분자들은 다시 에너지를 얻고 결합을 벗어날 확률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아마 몇 시간 안에 이 분자도 또 한 번 하늘로 떠오를 것입니다. 쿠로시오 타르세니호의 관측은 끊기지 않습니다. 기기들은 밤낮 없이 값을 남기고 컴퓨터는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품질 플래그로 이상값을 구분하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날씨 예보의 초기장으로 동화되고 수십 년을 재구성하는 재분석의 재료가 됩니다. 열대 해양의 증발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후를 움직이는지, 에어로졸이 응결의 효율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군이 낮과 밤 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든 질문은 이런 차분한 관측에서 출발합니다. 분자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의도도 선호도 없습니다. 그저 힘과 구배의 반응에 움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과 상전이 에너지의 운반은 지구의 기후를 유지하고 생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연결망의 한 조각입니다. 바다 표면으로 돌아온 지금도 여정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힘과 길이 열리고 다른 목적지가 펼쳐집니다. 물의 조용한 순환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다와 대기, 땅과 강을 잇는 느리고 확실한 호흡으로. 초여름이 깊어가던 2018년 8월 초, 루손 해안. 현지 시각 오전 9시 15분, 수렴하는 바람재 위로 형성된 해양 대륙선이 해안에 닿습니다. 도플러 레이더는 지름 약 15km의 비구름 세포들을 분해해 보여주고 각 세포는 1시간도 채 지속되지 않습니다. 겹겹이 겹친 수간 아래에서 마이크는 IP 사이를 통과해 흙으로 새으며드는 빗소리를 넓은 대역에 부드러운 소리로 포착합니다. 토양은 이미 포화점에 가까워 조용히 숨을 고르듯 비를 받아들입니다. 이번 장면은 지면과의 첫 접촉을 담습니다. 낙하 충돌 빈도, 침투 곡선, 그리고 작은 물길이 모여 실개천이 되는 모습을 차분히 기록합니다. 새로 통합된 동위 원소 분석은 비의 해양 기원을 가리키며 대기 중 이동에서 지상 유로로 조사 범위를 확장합니다. 하늘의 프로파일에서 지상의 수문학으로 한 걸음씩 확인하며 기록을 이어갑니다. 분자는 한때 바다 표면으로 돌아왔지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안에 다시 증발 주기에 들어가 공중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궤적이 달랐습니다. 탁 트인 바다 위에 머무르지 않고 강화되는 몬순 흐름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또 다른 바다가 아니라 필리핀 제도였고 가파른 산맥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려 지나가는 구름에서 수분을 짜내는 지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에이가사 관측소의 우량계는 제곱미터당 초당 20방울에서 60방울로 충돌 빈도가 증가함을 기록하고 10분 평균에서도 지표의 냉각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비는 흩어진 소나기로 시작되어 구름 세포 사이에 맑은 틈이 보입니다. 30분이 지나자 세포들은 합쳐져 연속된 강수띠가 되어 내륙으로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강도는 변화하지만 끊기지 않습니다. 해양 공기가 해안 지형에 부딪혀 수렴하는 흐름이 비를 붙잡아둡니다. 분자는 다시 빗방울의 일부가 되어 숲으로 내려옵니다. 방울은 충돌과 응집으로 자라 지름 약 4mm가 되었고 이 크기에서 종단 속도는 약 초당 9m입니다. 구름 바닥에서 수간 꼭대기까지의 하강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지만 그 1분 동안 환경과 속도는 여러 번 변합니다. 공기 저항은 방울의 모습을 바꿉니다. 방울은
완벽한 구가 아니라 아랫부분이 살짝 눌린 형태입니다. 표면 장력이 방울을 묶어 흐르는 공기의 힘을 견디게 합니다. 둘레를 따라 작은 진동이 퍼지지만 방울은 깨지지 않습니다. 보통 지름 6mm 넘는 큰 방울에서야 공력에 표면 장력이 밀려 파열이 일어납니다. 수관이 아래로 펼쳐집니다. 잎, 가지, 줄기가 만든 복잡한 표면입니다. 방울은 잎의 중심 가까이에 닿아 순간적인 튀김을 만들고 작은 물방울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본체는 잎의 표면 장력과 젖음성에 붙잡혀 얇은 막으로 퍼져 약 1제곱센티미터의 IP면을 덮습니다. 분자는 잠시 잎 위에서 머뭅니다. 노출된 얇은 물막에서는 곧바로 증발이 시작되고 경계면에 분자들이 떠오르며 남은 물을 서서히 식입니다. 맑은 날이라면 이 증발이 지면에 닿기 전 강수의 상당량을 하늘로 되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습도가 높고 구름이 햇빛을 누그러뜨립니다. 증발은 느리고 대부분의 물은 결국 토양에 도달합니다. IP 표면은 완전히 매끄럽지 않습니다. 물을 튕겨내도록 진화한 왁시한 큐티클이 있어 체류 시간을 줄여 병원성 균류의 위험을 낮춥니다. 물맑은 다시 작은 구슬로 모이고 잎맥의 경계나 잎 끝에 모여 매달립니다. 중력이 천천히 잡아당기고 방울은 아래층 수관으로 또 한 번 떨어집니다. 로스바뇨스의 음향 생태학자들은 스펙트럼이 약 3kHz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해 가벼운 비에서 수관이 소리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확인합니다. 숲의 빗소리는 탁 트인 땅의 빗소리와 다릅니다. 서로 다른 높이의 잎과 가지에 떨어지며 몇 초에 걸쳐 분산된 충돌음이 겹겹이 쌓입니다. 큰 방울과 가지에 부딪힌 낮은 주파수는 멀리까지 퍼지고 작은 방울과 튀김이 만드는 높은 주파수는 잎에 빨리 흡수됩니다. 초기 충돌로 더 작아진 방울 속에 있던 분자는 계속 아래로 이동합니다. 여러 겹의 수관이 차례로 강수를 가로채고 방향을 바꿉니다. 수직 거리로는 5m뿐이지만 실제 경로 길이는 10m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경로는 직선이 아니라 떨어지고 멈추기를 반복하는 작은 계단처럼 이어집니다. IP 표면 위에서 잠깐씩 머무는 시간이 그 사이사이를 채웁니다. 하층 식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물을 받습니다. 빈틈을 통과해 떨어지는 스루폴과 가지와 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스탬플로입니다. 스루폴은 수관의 빈틈이 이동하고 포화된 잎이 간헐적으로 물을 내보내는 리듬에 맞춰 덩어리로 도착합니다. 스탬플로는 더 연속적이며 물을 뿌리 주변으로 효율적으로 모읍니다. 분자는 몇 분이 지나서야 지면에 닿습니다. 구름 기지에서 자유 낙하할 때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지표는 낙엽층이 덮고 있어 충돌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침투를 돕습니다. 방울은 부분적으로 분해된 잎에 닿아 다공성 구조가 운동량을 흡수합니다. 물은 낙엽층을 통과하며 빈틈을 채우고 표면을 코팅하듯 번집니다. 라이스 이미터는 초기 침투율이 시간당 50mm를 웃돌다가 첫 45분 동안 공극이 채워지면 완만히 낮아지는 곡선을 기록합니다. 자연 조건에서 토양 속으로 물이 내려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값입니다. 큰 공극이 많은 표토에서는 뿌리, 굴, 분해된 유기물이 만든 통로를 따라 물이 빠르게 움직여 높은 초기 값을 만듭니다. 침투가 계속되면 토양이 물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줄어듭니다. 큰 공극이 먼저 채워지고 더 작은 공극만 남아 흐름이 느려집니다. 침투율은 토양의 포화도 전도도에 의해 정해지는 안정값을 향해 내려갑니다. 이 값은 토성, 구조,
선행 수분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기물이 많고 구조가 잘 발달한 로스 바뇨스의 숲 토양에서는 안정 침투율도 비교적 높아 시간당 10mm 안팎계입니다. 분자는 중력과 모세 관력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토양 매트릭스를 따라 아래로 움직입니다. 길은 서로 다른 크기의 공극이 연결된 미로처럼 굽이칩니다. 큰 통로에서는 빨리 지나가고 막다른 작은 공극에서는 모색관 장력에 잠시 붙들립니다. 주변이 충분히 젖어야 비로소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토양 물리학자들은 토양을 서로 다른 크기와 연결성을 가진 공극의 네트워크로 표현한 모델로 이 운동을 설명합니다. 물은 중력과 모색관 효과가 합쳐진 수리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상화된 균일 침투 그림과 달리 실제 젖음 전선은 손가락처럼 앞서가기도 하고 선호 경로를 따라 다채로운 무늬를 만듭니다. 현장팀은 빗방울이 만든 작은 실개천이 두세 시간 만에 이어지고 안정되는 모습을 지도에 옮깁니다. 침투하지 못한 물이 표면에 얕게 고이면서 미세한 요철을 연결하고 경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얇은 판처럼 흐르다가 몇 분 안에 작은 요철에 의해 실로 모입니다. 이 실은 토양 표면을 깎아 작은 릴을 만들고 더 많은 물이 모일수록 깊고 넓게 자랍니다. 릴들이 이어져 가지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사면은 효율적으로 배수됩니다. 이 네트워크의 형성은 영구 하천의 침식보다 빠르지만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유속이 침식을 일으킬 임계값을 넘어야 하고 수로가 깊어질수록 유량이 증가하는 양의 되먹임이 자리 잡을 만큼 물 공급이 이어져야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릴은 강구가 멎은 뒤에도 몇 시간 동안 표면 유출을 이끕니다. 분자는 표면 유출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고 그곳의 환경은 표층과 다르게 바뀝니다. 온도는 표층의 일교차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뿌리와 미생물이 줄어들며 생물 활동은 잦아듭니다. 공극 구조는 더 촘촘해지고 위에서 운반된 점토 입자가 쌓여 길이 더 복잡해집니다. 도쿄대의 동위원소 추적 결과 스루폴 샘플의 78%가 해양 기원을 보이며 디시프라일로 값은 VSMOW 기준 4%동 내외로 나타납니다. 이는 비가 지역의 재증 발수가 아니라 바다에서 온 수증기에서 응결했음을 독립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이 서명은 증발, 응결, 강수 과정의 온도와 습도 조건을 반영하며 질량 분석기로 정밀 측정됩니다. 증발은 가벼운 동위원소를 우선적으로 올려보내 남은 물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하고 응결은 반대로 액상의 무거운 동위원소를 더 채웁니다. 단계마다 달라지는 조건이 누적되어 고유한 서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수분의 근원과 이동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스 바뇨스의 샘플은 따뜻한 바다 표면에서의 증발과 비교적 직행한 수송 강수를 시사하며 여러 샘플이 일관된 값을 보여 하나의 응집된 공기 덩어리가 비를 공급했음을 알려줍니다. 숲은 비에 곧바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반응합니다. 한낮 열기로 약간 터졌던 잎은 물기 기둥의 장력이 풀리며 다시 탄력을 찾고 물을 아끼려 잠시 닫혔던 기공이 열려 기체 교환을 재개합니다. 광합성은 이용 가능한 수분이 늘어나는 즉시 빨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비가 시작된 지 몇 분 안에 일어나며 물 공급과 식물 기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면 아래에서는 뿌리가 증발산으로 잃었던 수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흡수는 토양과 목부 사이의 수리 포텐셜 경사로 수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포화와 함께 올라가면 경사는 더 가팔라지고 흡수는 빨라집니다. 물은 피층을 지나 내피를 통과해 특화된 경로로 들어가고 잎에서의 증발이 만든 장력이 목부를 따라 위로 당깁니다. 분자는 뿌리로 들어가 식물의 물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뿌리가 활발한 구역을 지나 더 깊은 층으로 들어서면 전도도는 낮아지고 구동 경사도 약해집니다. 표층에서의 빠른 침투는 깊이로 갈수록 느린 침투로 바뀌어 분당 센티미터가 아니라 하루에 센티미터 단위의 속도로 전환됩니다. 토양 수분 센서는 25시놈 100cm 깊이에서 도착 시간이 15-40분 차이를 보인다고 기록합니다. 선행 습윤도가 높을수록 반응 정점의 시간도 달라집니다. 건조한 토양에서는 젖음 전선이 초기에 빨리 달리다가 깊어질수록 느려지고 이미 젖은 토양에서는 더 균일하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합니다. 이 센서 자료는 하도 유출과 지하수 함량을 예측하는 수문 모델을 보정합니다. 물이 토양을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지에 따라 간구에 얼마가 유출이 되고 얼마가 토양 저장이 되며 얼마가 대수층으로 내려가는지가 정해집니다. 이는 수자원 관리, 홍수 예보, 토지 이용 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토양 단면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의 풍화와 생물 활동이 만든 층서가 뚜렷합니다. 유기물이 풍부한 표층은 점차 광물층으로, 그 아래는 위에서 씻겨 내려온 점토와 산화물이 쌓이는 집적대가 자리합니다. 더 깊이는 풍화된 기반암이 서서히 미풍화암으로 이어집니다. 분자는 이 경계를 지나며 공극 크기, 전도도, 화학 환경의 변화를 차례로 만납니다. 표층의 유기물 많은 구역에서는 물이 약산성을 띠며 용존 유기탄소가 많습니다. 광물층에서는 pH가 오르고 규산염 광물에서 녹아나온 칼슘과 마그네슘이 우세해집니다. 집적대에서는 점토가 구불구불한 경로를 만들어 이동을 늦춥니다. 각 층에는 중력에 거스르며 붙들리는 물이 있습니다. 공극 크기와 표면 성질에 따라 유지되는 양이 다릅니다. 미세 공극이 많은 세립 토양은 더 많은 물을 붙들고 거친 토양은 덜 붙습니다. 이 붙들린 물이 바로 식물이 이용하는 토양 수분이고 중력이 이기는 양, 포장용 수량을 넘어선 물만이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분자는 가장 깊은 뿌리를 지나 불포화돼, 즉 지하수면 위에 불포화, 토양 암석 구역으로 들어섭니다. 여기서 물은 주로 아래로 움직지만 전도도가 대비되는 층이 있으면 수평 성분도 생깁니다. 운동은 느리고 수분이 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불포화 전도대에 의해 억제됩니다. 불포화대에서 물은 깊이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 때로 몇 년 머뭅니다. 그 사이 모세관 상승으로 다시 표면 쪽으로 움직이면 증발에 노출되고 깊은 뿌리를 만나면 흡수되기도 합니다. 개별 분자의 운명은 국지 조건과 이질적인 다공 매질에서의 통계적 흐름에 의해 정해집니다. 비는 몇 시간 동안 이어져 숲에 총 80mm를 더합니다. 이 양은 폭우 동안 토양의 침투 능력을 넘어서고 표면 유출이 의미 있게 커집니다. 릴 네트워크는 일시적 도랑으로 이어져 하천으로 물을 보냅니다. 평소 자갈밭에 갇힌 잔물결이던 하천은 둔탁한 융기를 만들며 둑을 넘을 만큼 불어납니다. 하천 수위 관측소는 간구 4시간 후 첨두 유량을 기록합니다. 유량시간 곡선인 수문 곡선은 빠른 상승과 사면이 비워지며 이어지는 완만한 감퇴를 보여줍니다. 곡선 아래 면적은
총 유출량을 의미하며 침투 능력, 선행 습윤도, 간구 강도에 좌우됩니다. 분자는 깊은 토양 속에서 이런 지표의 급한 변화로부터 한 겹 보호받습니다. 경로는 여전히 아래로 중력에 이끌린 느린 진행입니다. 대기와 세관을 통과한 빠른 낙하와 달리 불포화대를 지나는 여정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지역 수문학자들은 표면에서 지하 모니터링 지점까지의 지연 시간을 정리해 몬순 조건의 사양토 프로파일에서 평균 2.82를 보고합니다. 이는 불포화대를 가로지르는 물의 펄스가 지하수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토성, 지하수면 깊이, 제 함양 강도에 따라 값은 달라집니다. 지하수면이 약 3m인 로스 바뇨스의 사양토에서는 비교적 짧은 지연입니다. 침투 과정은 토양의 복잡함을 드러냅니다. 뿌리, 굴, 구조적 균열이 만든 대공극은 초기 침투를 매우 빠르게 합니다. 현장 염색 추적 실험은 색소가 몇 시간 만에 수미터까지 손가락 모양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트릭스를 우회하는 이런 선호 유동은 오염물 이동과 지하수 함양 추정에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대공극 사이의 매트릭스는 광물 입자, 유기물, 크기, 다양한 공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모세 관력과 수리 구배에 따라 더 느리게 움직이며 며칠과 몇 주 동안 식물이 이용하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빠른 대공극 유동과 느린 매트릭스 흡수가 어우러져 간구에 대한 토양의 전체 반응을 결정합니다. 층서 또한 복잡성을 더합니다. 낙엽이 분해되어 유기물이 풍부한 A층은 공극률과 투수성이 높아 어둡게 보이며 유기탄소 함량은 중량비 5% 내외입니다. 그 아래 B층은 유기물은 줄고 위에서 내려온 점토가 늘어나 투수성을 낮춥니다. 더 깊은 C층은 풍화된 화산기원 모재로 점차 미풍화암으로 바뀝니다. 여러 깊이에서 측정한 장력은 수리 포텐셜의 수직 분포를 보여줍니다. 간구 직후 표층은 포화에 가까워 장력이 거의 0에 가깝고 배수가 진행되며 수분이 줄어 장력은 서서히 커집니다. 깊은 곳은 배수 속도가 느려 장력이 낮은 상태가 며칠 이어집니다. 이 수직 구배가 아래로의 흐름을 만들고 그 크기는 포텐셜 차와 전도도에 달려 있습니다. 숲의 뿌리 시스템은 단면 전체에서 물을 뽑습니다. 표층 20cm의 가장 조밀한 미세 뿌리는 넓은 표면적으로 빠르게 물을 흡수하지만 얕은 층에 접근합니다. 굵은 뿌리는 더 깊이 뻗어 표층이 마른 뒤에도 남는 수분을 찾습니다. 뿌리 생체량, 분포는 표층에서 급격히 줄어들지만 곳곳에 굵은 뿌리는 수 미터까지 내려갑니다. 균은 균류는 뿌리의 유효 범위를 넓혀줍니다. 매우 가는 균사체는 뿌리가 닿지 못하는 작은 공극까지 파고들어 물과 영양분을 가져옵니다. 나무는 그 대가로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이 동생은 아주 오래되었고 숲의 생태와 수문에 큰 영향을 줍니다. 로스 바뇨스의 조사에서는 미세 뿌리 길이의 70% 이상이 균흔에 점유되어 광범위한 그물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양 호흡, 즉 뿌리와 미생물이 내놓는 이산화탄소 방출은 수분과 온도에 반응합니다. 간구 뒤에는 미생물 활동이 살아나며 호흡이 증가합니다. 물이 들어오면서 휴면 상태였던 미생물이 다시 활동하고 유기 기질이 녹아 분해가 촉진됩니다. 표면에서는 제곱미터당 초당수 마이크로몰을 넘는 플럭스가 관측되기도 하며 광합성으로 흡수된 탄소가 호흡으로 되돌아오는 조용한 순환을 닫습니다. 물은 내려가면서
과학적으로도 변합니다. 처음엔 희석되어 있던 빗물이 광물과 유기산을 조금씩 녹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규산이 풍화로 용출되고 분해로 생긴 유기산이 물을 약산성으로 만들어 pH를 5 안팎으로 내립니다. 이 산성도는 광물 풍화를 가속해 아주 느리지만 끊임없이 암석을 토양으로 바꾸는 일을 돕습니다. 녹아든 이온은 아래로 운반되어 결국 지하수에 도달합니다. 숲의 영양 순환은 이런 숨은 경로에 기대고 있습니다. 질소는 고정되거나 대기에서 유입되어 식물에 흡수되고 조직으로 들어갔다가 분해로 풀려납니다. 빗물은 이동성이 높은 질산염을 녹여 아래로 옮기고 일부는 뿌리에 흡수되며 일부는 혐기 환경에서 탈질되어 기체로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이 균형이 질소의 가용성을 정하고 숲의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인성분은 질소보다 이동성이 낮아 토양 입자에 강하게 붙습니다. 표층에 쌓였다가 분해로 다시 풀리고 식물은 균흔과 유기산 분비 같은 방식으로 이를 얻습니다. 열대에 오래 풍화된 토양에서는 인이 희소해 침출이 계속되기도 하지만 숨은 수송의 역할은 질소보다 작습니다. 미량 원소는 각기 다른 경로를 탑니다. 철과 망간은 산화 환원을 오가며 아연과 구리는 유기물과 결합해 용해도와 이동성이 달라집니다. 물의 순환은 이 원소들을 지형 전체로 재분배해 고지의 공급원을 저지의 저장소와 연결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런 흐름은 토양 화학을 바꾸고 생태계의 구조를 바꿉니다. 이 모든 침투와 토양 과정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센서, 설치와 유지, 시료 채취와 분석, 변동을 포착하는 장기 모니터링이 손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간구가 어떻게 유출과 침투로 나뉘는지, 토양이 어떻게 물을 저장하고 내보내는지, 영양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라는 기본을 보여줍니다. 유역 관리와 재조림, 간구 패턴 변화에 대한 예측도 이 바탕 위에서 더 좋아집니다. 지하수 관리에서도 지연 시간을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대수층이 간구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우기의 혜택이 건기까지 얼마나 이어지는지, 오염원이 지표에서 내려가 얼마나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용수나 관계수로 지하수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제하량률과 지연 시간의 정확한 추정이 취수량과 관정 위치를 결정합니다. 분자는 모색관 상연, 즉 지하수면 바로 위에서 모색 관력으로 작은 공극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구역에 도착합니다. 수분 함량은 포화에 가깝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불포화대입니다. 이 구분은 흐름에 중요합니다. 상연의 물은 주로 압력이 낮은 방향으로 수평 이동하고 그 위의 물은 주로 아래로 새우며듭니다. 모세관 상연의 두께는 공극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굵은 모래에서는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고운 실트에서는 1미터 이상 뻗기도 합니다. 혼합 토성을 가진 로스 바니오스의 토양에서는 보통 지하수면 위 20-30cm까지 상연이 형성됩니다. 이 구역은 깊은 뿌리에게 중요한 수분원을 제공하고 지하 수면의 단기 변동을 완충합니다. 불포화대에서 포화대로의 전이는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뜻합니다. 지하 수면 위에서는 공기와 물이 함께 공극을 채우고 수분이 줄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불포화 전도도가 흐름을 지배합니다. 지하 수면 아래에서는 모든 공극이 물로 가득 차 전도가 훨씬 크고 안정적입니다. 이 차이는 유속, 경로, 시간 규모를 바꿉니다. 포화대의 기기에는 특정 깊이의 수두를 재는 소구간 스크린 피조미터가 있습니다.
깊이 별 수두를 비교하면 3차원 흐름장이 보입니다. 로스 바뇨스의 자료는 전반적인 지형 구배와 대수층 형상을 반영해 흐름이 주로 수평으로 서쪽 라구나대 베이 방향이며 제함양대에서는 약한 하향 성분, 방출대에서는 약한 상향 성분이 섞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수 시험은 대수층의 성질을 직접 추정합니다. 하나의 우물을 일정 유량으로 퍼내고 주변 관측정의 수위를 연속 기록합니다. 수위가 떨어지는 속도와 회복 속도에서 전도도와 저장 계수가 나옵니다. 이 지역의 값은 하루 약 5m의 전도도, 저장 계수는 0.01 수준으로 자유면 대수층의 특성을 보입니다. 대수층 두께는 살록에서 얇고 저지대로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시추 기록과 지구물리 탐사가 함께 그린 지도는 한쪽에서는 수미터에 불과하지만 호수 쪽에서는 수십 미터로 두꺼워짐을 보여줍니다. 두께는 저장 용량과 오염 취약성을 좌우합니다. 두꺼운 대수층은 많은 물을 저장해 희석 효과가 크고 얇은 대수층은 변화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물수지와 추적자를 이용한 제함양률은 연 100연 200mm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침투와 증발산이 경쟁하는 결과입니다. 뿌리대 아래로 내려가는 불만이 지하수 제함양에 기여하고 대부분은 식물에 의해 되돌려집니다. 계절성이 뚜렷해 제함양은 주로 우기에 집중되고 건기에는 미미합니다. 지하수면은 우기에 오르고 건기에 내립니다. 장기 수위 기록은 제함양과 치수의 균형을 비춥니다. 몇십 년의 관측은 간구와 함께 흔들리지만 체계적 하강은 없음을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는 취수가 제함양을 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해마다 적자와 흑자가 섞이고 수요나 기후가 바뀌면 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흐르는 동안 화학 조성이 변합니다. 제함양대 근처의 물은 용존 고형물이 낮고 공기와의 접촉이 최근이며 물암석 반응이 적어 칼슘 중탄산이 우세합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비와염 입자로부터 조금 들어옵니다. 하류로 갈수록 용존물이 늘고 화산유리와 장석의 용해로 규산이 오르며 감람석류 광물에서 마그네슘이 나오고 탄산염 완충으로 pH는 중성 쪽으로 갑니다. 이런 변화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화학 구배로 흐름 경로와 체류 시간을 드러냅니다. 삼중수소와 같은 동위원소 추적자는 흐름과 연령을 더 정확히 묶어줍니다. 삼중수소는 반감기 12.3년으로 1960년대 핵실험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삼중수소 농도는 제함양 시기를 가리키고 로스 바뇨스에서는 제함양대 근처의 젊은 물부터 방출대 근처 수십 년 된 물까지 범위를 보입니다. 탄소 14는 더 오래된 물의 나이를 재지만 이 지역의 대수층은 수백 년 이내의 현대수로 나타나 전환이 비교적 빠름을 말해줍니다. 수소와 산소의 안정 동위원소는 수분의 근원과 증발 이력을 알려줍니다. 필리핀의 간구는 폭우 유형과 강도에 따라 값이 다양하고 지하수는 오랜 시간의 평균으로 그 변이를 완만하게 반영합니다. 간구와 지하수의 동위원소를 비교해 제함양 메커니즘과 계절 기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구물리 방법은 시추와 수리 시험을 보완합니다. 전기, 비저항 탐사는 수분 함량, 염분, 점토 비율에 따른 저항 변화를 이용해 대수층 경계와 점토층, 염수 침입대를 그려냅니다. 로스 바뇨스의 프로파일은 시추로 추정한 큰 구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흐름 경로에 영향을 주는 작은 이질성도 드러냅니다.
굴절 탄성파 탐사는 매질의 속도 차이로 층을 매핑해 대수층 바닥과 매몰 하천 같은 선호 경로를 정의합니다. 이 정보와 시추 기록을 통합해 3차원 지하수 지도를 만들면 정량 모델링의 뼈대가 됩니다. 모델링은 관측값을 격자에 배치해 유동 방정식을 푸는 일입니다. 각 셀의 전도도와 저장성을 할당하고 경계의 제함양과 취수, 지표수와의 상호작용을 지정합니다. 관측 수위와 유량에 맞도록 보정하면 모델은 미래의 변화를 탐색하는 도구가 됩니다. 치수를 20% 늘리면, 제함양이 줄면, 특정 지점에서 오염이 유입되면 모델은 수위 변화, 취수정 주변의 강하콘, 오염 이동 경로를 정량으로 제시해 우물 간격, 취수 제한, 보호구역 설정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불확실성은 언제나 남습니다. 대수층의 성질은 측정 지점에서만 정확히 알고 그 사이의 값을 보관해야 합니다. 예측에는 범위가 따라붙고 입력 자료의 양과 질에 좌우됩니다. 민감도 분석은 어느 매개 변수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어 데이터를 어디에 보강해야 할지 방향을 줍니다. 마침내 분자는 모든 공극이 물로 찬 포화대로 들어섭니다. 전이는 날카로운 경계가 아니라 압력과 포화도가 변하는 얇은 층이지만 실용적으로는 지하수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산과 해안을 잇는 지하 흐름망에 합류해 샘과 하천을 먹이고 때로는 수십 년과 수세기를 지나는 느린 이동의 시작입니다. 빗방울에서 지하수로의 여정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분자는 여러 산과 여러 환경을 지나왔습니다. 수증기였다가 구름방울, 얼음결정, 빗방울, 지표수, 토양수로 변했습니다. 얕은 지하를 특징 짓는 온도와 압력의 범위를 모두 겪었고 공기와 잎이, 토양 입자와 미생물과 조용히 상호작용하며 용존 이온과 열 교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는 연구자들에게 이 비는 자연이 마련한 시험입니다. 입력과 출력을 재고 토양 속 물의 이동을 추적하고 여러 지점의 동위 원소와 화학 조성을 분석해 유역 수문을 통합적으로 그립니다. 데이터는 장기 기록이 되어 변화를 보여주고 모델은 앞으로의 조건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를 떠받친 이해가 차분히 쌓입니다. 숲은 비로 이득을 얻습니다. 일부는 토양에, 일부는 식생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돌아갑니다. 이 분할은 생산성과 가뭄 회복력, 유량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깊은 토양과 빽빽한 수관을 가진 숲은 물을 오래 붙들어 몇 주에 걸쳐 천천히 내보내고 얕은 토양과 성긴 수관을 가진 숲은 더 많은 유출을 만들어 짧고 빠른 유량 증가를 보입니다. 비와 땅, 물과 토양의 만남에서 수문 순환은 대기와 지하를 잇습니다. 강수는 며칠 머무는 대기 저장고를, 몇 주 머무는 토양 저장고와 수년을 머무는 지하수 저장고에 연결합니다. 각 저장고는 고유의 성질과 시간 규모, 역할을 가지고 조용히 이어집니다. 지하수로의 진입은 여정의 3단계입니다. 속도는 느려지고 환경은 인정되며 경로는 나뉩니다. 얕은 대수층을 따라 옆으로 이동해 며칠 안에 샘으로 돌아오는 물도 있고 더 깊이 내려가 수십 년 머무는 물도 있습니다. 분자의 구체적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형성될 수리굽에 마주칠 암석의 투수성, 취수와 제함양의 패턴이 그 길을 부드럽게 정할 것입니다. 지금 분자는 화산성 토양의 공극을 채운 물 속에
조용히 머뭅니다. 숲이 우거진 사면 아래로 이어지는 대수층의 한 조각이며 산과 해안을 잇는 지하 유로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강은 끝났고 도착은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느린 지하 이동으로 이어집니다. 언젠가 샘이나 하천 혹은 바다에서 다시 지표와 만날 그날을 향해 고요하게 흐름을 이어갑니다. 2018년 8월 중순 라구나 주로스 바뇨스 지하. 분자는 깊이 약 3m, 풍화된 화산재와 충적층으로 이루어진 얕은 대수층에 머뭅니다. 주변 암석의 열관성 덕분에 온도는 섭씨 25도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압력은 정수압 법칙을 따라 깊이에 비례해 조금씩 커지며 물을 아주 미세하게 압축하고 물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장면은 포화대 속 분자의 이동을 따라갑니다. 흐름 속도와 체류 시간, 그리고 물이 광물과 만나면서 천천히 변해가는 화학적 성숙을 차분히 기록합니다. 보관된 관정 기록과 추적자 연구가 개별 경로를 이해할 틀을 제공하며 지표에서의 직접 관측에서 지하로의 해석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여기서는 직접 측정보다 간접 증거와 신중한 해석이 중심이 됩니다. 지하수는 대수층의 투수성과 수리구배에 비례해 흐른다는 다르시 법칙을 따릅니다. 로스 바뇨스 대수층은 화산성 모래와 실트가 섞인 중간 정도의 투수성을 보이며 수리구배는 서쪽의 라구나 대페이 쪽으로 완만하게 기울어 있습니다. 이 구배가 하루에 수 센티미터에 불과한 느린 서쪽 흐름을 만들고 분자는 이 흐름장에 들어가 재함양 지점에서 가로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경로는 직선이 아니라 투수성이 더 높은 길을 따라 굽이칩니다. 거친 모래 렌즈가 있는 곳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점토층이 수직 이동을 막는 구간에서는 흐름이 수평으로 눕습니다. 결국 경로는 투수성 대비에 의해 가속과 정체를 반복하며 지하를 천천히 건넙니다. 필리핀대가 설치한 피조미터는 서쪽으로 0.0002의 구배를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지점의 수두를 비교해 계산한 값으로 수평 1m마다 수면이 Dmm 낮아지는 완만한 경사를 뜻합니다. 이처럼 작은 구배라도 흐름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흐름장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기에는 재함양이 늘어 수위가 오르고 구배가 가팔라져 속도가 빨라집니다. 건기에는 재함양이 줄고 증발산이 커져 수위가 낮아지며 흐름이 느려집니다. 8월 비가 지난 며칠 동안 분자는 하루에 약 5cm쯤 움직이다가 우기가 누그러지면 2cm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연평균으로는 하루 약 3cm로 라구나 대 베이까지 10km를 가는데 수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다만 이런 계산은 균질한 흐름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자연 대수층에서는 투수성의 이질성 때문에 특정 통로에서 흐름이 훨씬 빨라지기도 합니다. 오래된 하상 매적물이나 균열, 뿌리길 같은 선호 경로로 물이 몇 달 만에 방출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수자원위원회의 추적자 시험은 이 얕은 대수층에서 평균 통과 시간이 75년임을 보여줍니다. 주입정에 보존적 추적자를 넣고 하류 관정에서 농도 변화를 관측해 정점이 나타나는 시간을 통과 시간으로 읽어냅니다. 결과는 경로의 다양성만큼 폭넓습니다. 고투수 영역을 따라 몇 달 만에 도착하는 소량의 추적자도 있고 대수층의 주된 매질을 따라 수년이 걸려 도착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며 투수성이 낮은 구역에 머물거나 복잡한 순환을 거치며 수십 년이 걸리는 목도 있습니다. 로스 바뇨스에서 관측된 약 12년이라는 값은 이 분포의 가중 평균입니다.
분자의 길은 광물 조성이 다른 구간을 지나갑니다. 표층 가까운 곳에서는 화산 유리와 사장석이 많아 비교적 빨리 풍화됩니다. 물이 이들 광물 표면을 스치면 용해가 일어나 규산, 알루미늄, 칼슘, 나트륨, 이온이 서서히 물에 녹아듭니다. 처음엔 옅던 물이 흐름을 따라 점차 용존 고형물이 늘어납니다. 제함양대 근처의 물은 용존 고형물이 리터당 100mg이 차이 안 되지만 방출대 쪽으로 갈수록 200mg에 가까워집니다. 어떤 이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면 어떤 광물이 어떤 속도로 풍화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응은 사장석이 점토 광물로 바뀌는 과정으로 칼슘과 나트륨을 내놓고 수소 이온을 소비합니다. 반응은 느리지만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누적 방출량이 커집니다. 칼슘은 경도를 높여 생활 용수에 영향을 주고 나트륨이 높아지면 관계시 토양 구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자 자체는 어디까지나 H2O로 남습니다. 수화 반응에 관여하고 이온을 나르는 매개체가 되지만 분자의 구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은 변합니다. 용존물은 늘고 탄산 평형이 맞춰지며 pH는 서서히 높아지고 온도는 거의 일정하지만 분자가 더 낮은 고도로 이동함에 따라 압력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대수층 안에서도 생물 활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극 속 미생물은 용존 유기탄소를 이용해 서서히 대사하며 산화 환원 반응을 매개합니다. 이 과정은 영양원과 전자공여체가 제한되어 느리지만 어떤 오염물은 제거하고 다른 부산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함양대에서 소비된 산소는 깊이로 갈수록 사라지고 미생물은 질산, 철타이나 산화물, 황산염 같은 다른 전자수용체를 사용하며 그 결과 용존 철과 망간, 황화수소가 나타나 맛과 냄새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종의 존재는 대수층의 산화 환원 상태를 알려주어 처리 방안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측정은 이런 구역의 범위를 추적합니다. 제함양대 근처는 용존 산소가 리터당 1mg을 넘는 호기 상태지만 하류로 갈수록 산소가 검출 한계 이하로 내려가고 환원된 종이 늘어납니다. 두 영역 사이의 경계는 간구와 양수에 반응해 조금씩 이동합니다. 이동하던 분자는 얇은 점토 렌즈를 만납니다. 투수성이 낮은 얇은 층이 수직 흐름을 막아 그 아래에 작은 정체대가 만들어지고 흐름장은 렌즈를 피해 돌아가도록 다시 짜입니다. 분자의 수평 속도는 렌즈에 다가설수록 줄어들고 주변을 돌아나갈 경로를 찾기까지 몇 주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화산 지형에서는 분화 사이에 조용한 시기에 떨어진 미세 화산재가 이런 렌즈를 자주 만들고 대수층 거동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오염을 아래로부터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때로는 흐름을 좁은 통로로 모아 수송을 가속하기도 합니다. 결국 분자는 렌즈를 우회해 모래가 풍부한 충적층으로 들어가고 속도가 다시 높아지며 서쪽을 향한 경로를 되찾습니다. 제함양 지점에서 약 1km를 이동하는 데 3년이 걸렸고 그 사이 지표의 비와 가뭄은 크게 바뀌었지만 대수층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안정성은 지하수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지하수는 기후와 수문 조건의 단기 변화를 완충합니다. 지표수는 비와 증발에 즉각 반응하지만 지하수는 몇 달과 몇 년 동안 입력을 통합해 천천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뭄 때 신뢰할 수 있는 수원이며 동시에 한 번 오염이 들어오면
수십 년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역 상수도는 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씁니다. 여러 깊이의 관정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총 취수량은 자연 제함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허가와 수위 모니터링으로 관리됩니다. 만약 추출이 제함량보다 오래 크게 많아지면 수위는 내려가고 관정이 마르며 대수층 저장량이 줄어듭니다. 환경자원부의 수지 계산은 로스 바뉴스 소유역의 연간 제함량을 약 2,500만 입방미터로 추정하고 관정 기록과 급수 자료를 합친 연간 취수는 약 2천만 입방미터로 나타납니다. 남는 500만 입방미터는 샘과 라구나, 대베이로 자연 방출됩니다. 이 균형은 수십 년 규모에서 대수층이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섬세합니다. 인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산림에서 농지나 시가지로 바뀌는 토지 이용은 침투를 줄이고 유출을 늘려 제함량을 낮춥니다. 몬순의 양과 시기가 바뀌면 제함량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춘 유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자는 호수에 가까워지면 자연 방출 구역으로 다가갑니다. 대수층이 얇아지고 지하 수면이 지표와 만나는 곳에서는 토양 사이로 물이 퍼져 나오는 습윤대가 생깁니다. 분자는 수년 만에 지표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출은 느립니다. 분자는 하루에 수 밀리미터씩 위로 움직입니다. 지하 수면 위로 모세관 상연이 뻗어 있고 이 구역에서 흐름은 중력뿐 아니라 모세관, 장력과 증발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더운 건기에는 증발이 위로 끌어올려 분자가 호수에 닿기 전에 대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서늘하고 습한 시기에는 위쪽 흐름이 약해져 분자가 천천히 지표로 나아갑니다. 몇 주가 지나 분자는 습지, 식물의 뿌리대로 들어갑니다. 이 식물들은 포화된 토양에 적응해 뿌리로 산소를 운반하는 조직을 갖고 있으며 뿌리는 토양의 통로를 만들고 방출을 돕습니다. 동시에 물을 흡수해 조직에 저장하거나 대기로 증산시키기도 합니다. 분자가 뿌리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하수는 뿌리대를 우회해 고요한 샘 형태로 지표에 스며 나옵니다. 분자는 갈대와 사초가 둘러싼 습윤한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지표수로 전환됩니다. 특별한 솟구침 없이 젖어가는 토양이 얕은 물로 이어지고 공극에 갇혀있던 분자는 바람과 미약한 흐름에 반응하는 열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습지는 대수층과 호수 사이에 전이대입니다. 우기에는 물을 머금어 홍수의 정점을 낮추고 건기에는 천천히 풀어내며 유량을 지탱합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식생이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물은 한 번 더 거르고 물고기와 새, 무척추동물의 서식처가 되어 생물 다양성을 지탱합니다. 이런 기능은 지하수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유지됩니다. 분자는 거의 4년 동안 지하에서 10km를 이동해 방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와 분리되어 오염으로부터 비교적 보호받았고 느린 화학 변화와 미생물 활동을 그쳤습니다.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담고 있는 화학 성분은 여정의 흔적을 조금씩 품게 되었습니다. 지하에서 나온 물은 습지 수로를 따라 호수 쪽으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가느다란 수로들이 모여 폭 1m 남짓한 작은 가을이 되고 식생 사이를 굽이치며 흐릅니다. 흐름은 부드럽고 물은 맑습니다. 물 표면에 잠자리가 떠 있고 외가리가 얕은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잠긴 줄기 사이로 작은 물고기가 오갑니다. 가을은 남쪽 호숫가에 눈에 띄지 않는 지점에서 라구나대 베이로 세우며 들듯 합류합니다. 삼각주도 드라마틱한 합류도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섞임 속에서
분자는 좁은 수로에서 넓은 호수로 나아가고 이제 새로운 힘들이 그 움직임을 이끕니다. 지하수의 장면이 끝나고 지표수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8월 말 필리핀 남부 라구나데 베이. 호수 수면은 지평선까지 얕고 넓게 펼쳐져 9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내륙의 바다처럼 보입니다. 바람이 일으킨 물결은 호수 전역을 지나며 표층과 심층을 고르게 먹습니다. 방금 지하에서 나온 분자는 유역 전체에서 모여든 물과 섞이면 표층 흐름에 실려 그리워집니다. 이번 장면은 호수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고요한 정수 환경에서 흐르는 유수 환경으로의 전환을 따릅니다. 위성 고도계가 호수 수위를, 수위국이 강 유량을, 퇴적 코어가 과거의 수질 변화를 들려줍니다. 분자는 호수를 빠져나와 마닐라만으로 향하는 파식강의 흐름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구나데 베이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호수로 함몰 지형이 북쪽의 화산성 퇴적물에 막혀 형성된 얕은 분지입니다. 평균 수심은 3m가 채 되지 않고 수량은 몬순의 비와 건기의 증발에 따라 계절적으로 크게 변합니다. 우기에는 수위가 오르고 호수물은 파식강을 통해 마닐라만으로 흐르며 건기에는 수위가 낮아져 만의 염수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기도 합니다. 분자는 우기가 지나 수위가 아직 높은 전환기에 호수에 들어왔고 파식강으로의 흐름이 잔잔하게 이어지는 때에 표층 흐름을 타고 몇 주 안에 강으로 접어들 준비를 합니다. 호수의 바람은 동쪽의 무역풍과 서쪽에서 부는 남서 몬순이 번갈아 지배합니다. 이 바람이 표층류를 만들어 순환을 이끌고 남서 몬순기에는 표층수를 북동쪽, 즉 파식강 출구 쪽으로 밀어줍니다. 바람에 밀린 순환은 체류 시간을 줄이고 정체를 막아 호수를 서서히 씻어냅니다. 분자는 이 흐름에 실려 북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소용돌이와 국지바람에 경로가 구불거려도 며칠을 두고 보면 출구 쪽으로 조금씩 다가섭니다. GPS를 단 소형 부유체의 이동을 분석한 자료는 이런 표층 수송을 확인하고 순환 모델의 예측을 뒷받침합니다. 얕은 수심은 혼합을 돕습니다. 바람의 에너지가 표층에 집중되지만 얕은 수심 때문에 수주 전체로 전달됩니다. 수온 성층은 약하고 표층과 저층의 온도차는 1도도 되지 않습니다. 용존 산소는 수주 전역에서 거의 포화 상태를 유지해 저산소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잘 섞인 조건은 수생 생물을 지지하지만 주변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영양염으로 때때로 조류 번성이 나타납니다. 호수의 수질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천 유입구에서는 퇴적물과 영양염이 높아지고 멀리 떨어진 중앙부는 상대적으로 맑지만 빈영양 호수에 비하면 여전히 탁합니다. 필리핀 지질화산연구소는 여러 지점에서 수질을 관측해 계절 변동과 장기 추세를 기록합니다. 분자는 호수를 건너며 다양한 근원의 물과 섞입니다. 동쪽 시에라 마드레에서 내려오는 산지 하천의 물, 마닐라 도시권에서 유입된 빗물과 유출수, 분자처럼 지하에서 솟아나온 물이 모두 여기에 모입니다. 이 혼합은 유역 전체의 입력을 평균한 화학 조성을 만들고 농업 활동은 질소와 인을 더해 1차 생산을 높이는 동시에 부영양화를 부추깁니다. 호수의 영양 상태는 수십 년 동안 중영양에서 부영양 쪽으로 옮겨왔고 이는 퇴적 코어와 과거 조사에서 확인됩니다. 분자는 엽록소가 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녹색 수역을 지나 빛이 얕게 새우며드는 구간도 지나고 탁도가 낮은 갈빛 수역도 건넙니다. 이런 차이는 영양염과 빛,
동물 플랑크톤의 섭식 차이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수생생물은 끊임없이 물과 상호작용합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용존 영양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놓고, 물고기는 산소를 섭취하고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세균은 유기물을 분해하며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와 영양염을 돌려놓습니다. 분자는 때로는 아주 잠깐 세포 속에 포획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반응이 일어나는 매질로서 순환을 이어줍니다. 호수는 수많은 사람의 식탁을 책임지는 어업을 지탱합니다. 전통적인 어장과 가두리가 더해져 연간 수만 톤의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남획과 서식지, 저하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해 관리와 복원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분자는 호수에서 약 2주를 보낸 뒤 파식강 출구로 다가섭니다. 출구는 뚜렷이 갈라진 수로라기보다 수위가 높을 때 호수물이 북쪽으로 흘러나가는 넓고 얕은 연결부입니다. 지금처럼 최근 간구로 수위가 높은 시기에는 흐름이 안정적이고 분자는 강으로 이끌립니다. 파식강은 길이 25km 남짓으로 짧지만 마닐라의 형성과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운송과 교역의 길이었고 생활산업 용수를 공급했지만 도시 팽창과 오염으로 수질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정화되지 않은 하수, 산업 배출수, 고형 쓰레기가 오랜 세월 쌓이면서 아시아에서 오염이 심한 강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강의 출구에는 건기 염수 역류를 막고 흐름을 조절하는 숨은 구조물이 있어 수산과 항행을 위한 최소 수위를 유지하는 한편 우기의 인겨수를 마닐라만으로 빼낼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홍수 조절, 용수 공급, 생태 건강, 항행이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하려면 실시간 수위와 유량, 조석, 간구 예보가 필요합니다. 20세기 초 홍수 조절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구조물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보수를 거쳤고 최근에는 하류 생태계를 위한 최소 유량 확보가 규정에 포함되어 운영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호수에서 강으로의 생태 전환은 체류 시간과 흐름의 성격으로 드러납니다. 호수는 체류 시간이 길어 먹이망이 자라나고 강은 체류 시간이 몇 시간에서 며칠로 짧아 유량 변동이 빠릅니다. 고요한 물에 적응한 종은 흐름에서 어렵고 흐름에 적응한 종은 활기를 되찾습니다. 출구 부근은 두 환경의 경계로 종의 섞임과 이동 통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집니다. 출구의 관측소는 수위, 유속, 수온, 용존산소, 전기전도도를 연속 기록해 오후에 광합성으로 산소가 오르고 밤에는 호흡으로 내려가는 하루 리듬과 소나기 뒤 들어오는 차가운 물의 맥동, 간구로 희석되고 증발로 농축되는 염류 변화를 보여줍니다. 파식강의 오염은 다양한 곳에서 옵니다. 공장 같은 점오염원은 금속류와 용제 등을 배출할 수 있고 하수 처리장은 유량이 급증하면 처리되지 않은 물이 넘치기도 합니다. 도시 유출은 도로의 탄화수소, 정원과 잔디의 영양염, 반려동물 배설물에 세균을 실어 나르는 비점오염원입니다. 이런 부하가 강의 자정 능력을 넘어설 때 물은 탁해지고 냄새가 나며 생태 기능이 약해집니다. 강 바닥의 퇴적층은 오염의 역사를 저장합니다. 한 세기 전층에는 산업 오염이 낮고 20세기 중반층에는 납과 금속이 늘며 최근 층에는 규제 성공으로 일부 오염이 줄면서도 처리시설을 통과하는 의약품과 생활화학물질 같은 새로운 오염이 높게 나타납니다. 복원 노력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표면에 떠다니는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치우는 정화 활동은 미관을 개선하고 해양 유입을 줄이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금세 다시 쌓입니다. 하수 처리장의 확충과 개선, 산업 배출 규제와 사전 처리 의무, 점검과 과태료, 불법 배출 단속이 병행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한 인식 개선과 참여가 더해집니다. 강변에 식생 완충대를 만들고 물고기 이동을 막는 구조를 개량하며 토종식물을 심어 서식처를 되살리는 작업은 생물 다양성과 자연 여과를 돕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고려한 유량 관리로 건기에는 최소 유량을 유지해 서식처를 적시고 오염을 희석하며 우기에는 주기적인 높은 유량으로 퇴적물을 씻어 채널 형상을 유지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강은 여전히 탁하고 냄새가 나며 생태 기능은 크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회복을 향해 애쓰는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파식강의 흐름은 계절에 따라 양방향성을 보입니다. 우기에는 호수 수위가 높아 민물이 마닐라만 쪽으로 흘러가고 건기에는 만해 조석이 염수를 역류시켜 수 킬로미터까지 기수대가 형성됩니다. 이 조석 영향은 오염 관리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조위에 따라 오염 물질이 상하류로 번갈아 실려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자는 민물 방류에 실려 북쪽으로 초당 수 센티미터 정도 속도로 흐릅니다. 강은 폭 5800m, 평균 수심 5m로 얇고 넓으며 자연 범람원이 사라진 대신 콘크리트 제방이 흐름을 가둬 홍수기의 속도를 더 높입니다. 강은 빽빽한 도시 지역을 가로지르며 강변에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강을 따라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물은 생활하수를 직접 흘려보내고 병과 봉지 같은 고형 쓰레기가 제방과 수면에 쌓입니다. 국토부의 관측소는 우기와 건기에 극명한 유량차와 빠른 전이를 보여줍니다. 우기에는 초당 500 입방미터를 넘기도 하고 거기에는 20 입방미터 아래로 떨어져 조석 유입이 유량을 세우기도 합니다. 분자는 오래된 아치와 현대식 교량 아래를 지나며 구간마다 다른 표정을 스칩니다. 상류는 아직 자연과의 연결이 남아있지만 하구로 갈수록 제방은 더 단단해지고 흐름은 더 규제되며 생태는 단순해집니다. 하류로 갈수록 용존 산소는 유기물 분해에 소비되어 대기에서 재공급되는 속도를 앞지르고 일부 구간은 리터당 2mg 아래의 저산소 상태를 보입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기준을 크게 넘어 유기물 부하가 과도함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생명은 남아 있습니다. 산소와 오염에 강한 메기와 틸라피아가 살고 외가리와 해오라기가 얕은 물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빛이 닿는 제방에는 드문드문 수생식물이 자리합니다. 건강한 하천과 비교하면 빈약하지만 오염원을 줄이면 회복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분자는 산업지구와 주거지, 상업지역을 지나며 각기 다른 오염 지문이 더해지는 물속을 통과합니다. 강바닥 퇴적물 코어에는 휘발유 첨가제였던 납, 각종 산업금속, 농업산업에서 유래한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이 층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건은 오염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수 처리와 산업 규제, 시민 참여가 결합해 일부 지표는 개선을 보입니다. 분자는 강하구로 다가가고 조석의 영향이 점차 강해지면 염분이 오릅니다. 강은 넓어지고 흐름은 마닐라만의 넓은 수역 안으로 퍼집니다. 분자는 잔류류를 타고 강에서 기수로, 기수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새 장면으로 들어섭니다. 마닐라만은 가로 60km,
남짓의 반폐쇄성 수역으로 남중국해와 좁은 입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식강을 포함한 여러 강이 민물을 실어와 염분과 영양염의 구배를 만들고 어업과 항만, 휴식의 터전을 이룹니다. 오염은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분자는 바닷물과 섞이며 화학적 환경에 적응합니다. 나트륨과 염소, 마그네슘과 황산염 같은 해수의 주 이온이 지배하고 하천수의 흔적은 희석됩니다. 분자는 여전히 H2O로 남지만 주변은 민물에서 기수, 다시 해수로 바뀝니다. 만해 조석은 하루 한 번 고조와 저조를 이루는 일주 리듬을 보이고 약 1m 남짓에 조차라도 퇴적물을 옮기고 만을 씻어 내기에 충분합니다. 밀물의 물은 만 안쪽으로 퍼져 얕은 평원을 적시고 썰물에는 물이 채널로 모여 바깥 바다로 나갑니다. 표층의 선분자는 이 조석 흐름을 따라 안쪽으로 다시 바깥쪽으로 움직이며 여러 번의 조석 주기 동안 바람에 의한 순환과 균형을 이루며 전체 이동 방향이 천천히 정해집니다. 만해의 바람 무늬는 몬순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서 몬순기에는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 표층류를 일으키며 물을 북동쪽 연안으로 밀어 올리고 북동 몬순기에는 바람이 반대로 불어 흐름의 방향도 바뀝니다. 이런 계절적 패턴은 만의 순환과 혼합을 바꾸고 오염물과 영양염의 분포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분자는 몇 주 동안 만에 머물며 흐름을 따라 돌고 다른 강과 외래에서 들어온 물과 완만하게 섬입니다. 남중국해로 빠져나가기 전 한 불덩이가 머무르는 평균 시간, 즉 체류 시간은 위치와 계절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로 달라집니다. 우기에 하천 유입이 많을 때는 체류 시간이 짧아지고 건기에 유입이 줄면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만의 수질은 오랫동안 관심사였습니다. 강물과 도시 유출수, 해상 활동에서 온 오염이 서서히 쌓이며 물고기 폐사와 조류 번성, 해변 폐쇄 같은 결과를 남겼습니다. 마닐라만 연안 전략과 같은 보건 노력은 오염 저감과 서식지 회복, 수질 개선을 목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측정 가능한 개선이 일부 지표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분자는 남중국해 입구로 다가갑니다. 조석류, 바람에 의한 순환, 밀도 차이에 따른 교환이 함께 작용해 만의 물은 점차 외해 쪽으로 이동합니다. 분자는 만에서 몇 주를 보낸 뒤 둘러싸인 연안 수역과 탁 트인 바다의 경계를 조용히 넘어섭니다. 남중국해는 여러 해협을 통해 태평양과 이어지는 주변해입니다. 몬순풍과 조석, 대양류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순환을 만들고 중앙부에는 깊은 분지가 있지만 평균 수심은 약 1000m로 비교적 얕습니다. 표층수 온도는 연중 따뜻해 겨울에는 약 25도, 여름에는 30도 안팎을 보입니다. 분자는 표층수로 들어가 먼 곳에서 온 물과 함께 섞입니다. 일부는 루손 해협을 거쳐 태평양에서, 일부는 인도네시아 통로를 지나 인도양에서 북상해 도달한 물입니다. 서로 다른 기원의 물이 만나는 자리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은 온화한 혼합을 이룹니다. 남중국해의 표층류도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 남서몬숭이에는 필리핀 서해안을 따라 표층류가 북동으로 흐르고 북동 몬숭이에는 반대로 남서로 흐릅니다. 이는 바람 응력의 변화에 대한 바다의 응답입니다. 분자는 바다로 들어온 시기에 따라 이 중 하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빗방울에서 바다까지의 여정은 이제 몇 달을 채웠습니다. 분자는 기체와 액체, 얼음의 상태를 오가며 지하수와
호수, 강과 기수역을 지나 각기 다른 조건과 시간 척도를 경험했습니다. 몇 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응축하고 지표로 내려와 세우며 들고 대수층을 따라 흐르고 호수와 강에서 섞이다가 마침내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다는 분자를 해류와 환류에 실어 분지와 분지를 건너게 하고 전 세계의 물과 한데 먹습니다. 다시 증발해 순환을 되풀이할 수도 있고 깊은 바다로 가라앉아 오랫동안 머무를 수도 있으며 해양 생물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대사를 통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은 물리, 화학, 생물 과정의 완만한 겹침으로 결정됩니다. 관측자에게 분자의 궤적은 물 순환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증발한 물은 다시 바다로 돌아오지만 같은 장소로 곧장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의 길은 수천 킬로미터의 주년을 건너며 서로 먼 지역을 이어줍니다. 이 연결성은 기후와 생태계, 물자원에 의존하는 사회에 의미 있는 함의를 남깁니다. 이 연결성을 이해하려면 통합 관측과 모형이 함께 필요합니다. 위성은 증발과 강수를 추적하고 우량계와 유량계는 지표 흐름을 기록하며 관정과 피조미터는 지하수를 감시합니다. 이런 관측이 모형을 제약해 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형되는지 검증하고 모형은 다시 관측의 빈틈을 짚어 새 측정을 제안합니다. 분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관측과 해석을 엮어 얻은 한 가닥의 실처럼 거대한 물순환의 직물 속에 놓입니다. 무수한 분자가 비슷한 길을 각자의 세부 차이와 함께 지나가고 이 개별 경로들이 모여 시간과 공간을 따라 되풀이되는 무늬를 만듭니다. 우리가 측정하고 모형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무늬입니다. 분자가 남중국해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떠 있을 때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쉼에 다가갑니다. 순환은 계속되지만 개별 궤적은 바다의 통계적 군집 속으로 스며듭니다. 분자는 수많은 물 분자와 섞여 바다에 머물다 다시 증발하기 좋은 조건이 오면 천천히 하늘로 오를 것입니다. 그때 순환은 다시 시작되고 비슷한 길을 따라갈 수도 또 다른 지역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9월 초 마닐라만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남중국해 표층. 분자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은 거대한 저장고의 일부로 부드럽게 떠 있습니다. 강한 일사와 증발 냉각의 균형 속에 표층 온도는 약 29도로 머물고 강 유입의 희석 효과로 염분은 약 33산 PSU로 외해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분자가 다시 전 지구적 바다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을 담담히 그립니다. 표층류와 연직 혼합 그리고 재증발의 가능성을 따라가며 위성 고독에는 해수면 높이를, 아르고플로트는 수온과 염분을, 순환 모형은 바다의 흐름을 그려냅니다. 몇 달 전 분자의 대기 상승을 시작하게 했던 과정과 지금 바다로의 귀환이 조용히 연결됩니다. 남중국해의 표층은 바람과 파도에 의해 잘 섞입니다. 분자는 주변 물과 구분되지 않은 채 몬순 바람과 분지의 지형이 만들어내는 대규모 순환을 따라 움직입니다. 늦여름이 되면 남서 몬순이 약해지고 흐름은 북동 몬순 패턴으로 천천히 전환됩니다. 이 과도기 표층류는 초당 10cm 안팎으로 약하고 분자는 하루 약 1km씩 북동으로 밀려 중앙 분지로 향합니다. 경로는 직선이 아니라 바다의 중규모 소용돌이와 가는 필라멘트를 따라 부드럽게 굽이칩니다. 소용돌이는 해류의 불안정과
굴곡진 해안선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북방우에서 반시계로 도는 사이클론성 소용돌이는 중심에서 용승을, 시계로 도는 난류성 소용돌이는 중심에서 침강을 일으킵니다. 이 소용돌이는 몇 주에서 몇 달 지속되며 물과 열을 옮깁니다. 분자는 지름 약 100km의 따뜻한 핵을 가진 난류성 소용돌이에 들어가 약 2주 동안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며 소용돌이 자체의 서쪽 이동과 합쳐진 완만한 반복 경로로 분지의 한 구역을 넓게 훑습니다. 소용돌이 내부는 주변과 연직 구조가 다릅니다. 온도 약층은 중심에서 아래로 눌려 있고 이는 순환이 만든 침강의 흔적입니다. 표층수가 아래로 밀리며 열과 용존 기체를 더 깊은 곳으로 싣고 내려갑니다. 분자는 표층에 남아있어 직접 가라앉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 소용돌이의 성질이 서서히 바뀝니다. 소용돌이 안의 해수면 온도는 주변보다 약 0.5도 높게 나타나며 적외선 위성에서 고온 대비로 관측됩니다. 몇 주가 흐르자 소용돌이는 측면 혼합과 마찰, 다른 중규모 특징과의 상호작용으로 점차 약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며 분자는 배경 흐름으로 빠져나옵니다. 표층의 생물 활동은 분자의 주변 환경을 부드럽게 흔듭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낮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 유기물을 쌓고 밤에는 호흡으로 그 일부를 되돌립니다. 분자는 세포 안에 들지 않아 광합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그 결과의 변화를 고요히 겪습니다. 부서지는 파도에서 생긴 기포 주입과 광합성 덕에 표층의 산소는 포화도를 넘기도 하고 낮에는 이산화탄소가 줄어 pH가 조금 오릅니다. 폭우 뒤 일어난 작은 용승이 영양염을 끌어올린 자리에 수 킬로미터 규모의 녹빛 플룸이 생기고 위성의 해색 영상에 부드럽게 드러납니다. 이 작은 개화는 며칠에서 몇 주 이어지다 영양염이 소진되거나 동물 플랑크톤의 섭식이 늘면 가라앉습니다. 그 사이 분자는 표층의 산소 과포화와 pH의 일일 흔들림, 미세입자 증가에 따른 투명도의 변화를 잔잔히 지나갑니다. 9월이 깊어지며 북동 몬순의 기운이 다가옵니다. 바람은 점차 북동 계열로 돌아서고 표면 냉각과 혼합이 강화되어 혼합층이 깊어집니다. 분자는 얕은 혼합층의 일원이던 자리에서 점차 아래로 뒤섞이며 여름 동안 위아래가 나뉘어 있던 물의 경계를 오릅니다. 이 계절 전환은 동남아 기후의 큰 호흡으로 바다의 순환과 표층 온도, 생산성에도 차분히 파문을 남깁니다. 위성과 아르고 플로트의 기록은 바람 변화에 맞춘 바다의 표면 냉각, 연안 용승, 해수면 높이의 미묘한 조정을 고르게 보여줍니다. 혼합층은 늦여름 약 20m에서 초겨울 약 40m로 깊어지고 분자는 밝은 표면과 부드러운 저편을 오가며 빛과 산소, 염분의 그라디언트를 차례로 맛봅니다. 이런 연직 혼합은 표층에 고갈된 영양염을 아래에서 다시 올려 생산을 유지하게 하는 바다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혼합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바람 응력과 파도, 조석과 지형 상호작용, 내부파의 쇠파 등 여러 원천에서 나옵니다. 넓은 바다에서는 내부파의 붕괴처럼 약한 혼합이, 연안과 거친 지형 위에서는 조류로 강한 혼합이, 표층에서는 바람 혼합이, 심층에서는 조석과 심해, 혼합이 주된 역할을 나눕니다. 분자는 이런 에너지의 실타래 속에서 때로는 햇빛 가득한 표면에, 때로는 혼합층 아랫자락의 잔빛 속에 머뭅니다. 광량이
표층의 약 10%로 줄어드는 40m 깊이에서는 광합성이 둔화되고 수주는 순생산보다 호흡이 우세해 산소가 서서히 줄고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도 혼합은 양방향입니다. 난류 소용돌이가 물동이를 위아래로 옮겨놓고 분자는 며칠 사이 다양한 깊이를 차례로 겪습니다. 북동 몬순이 세지면서 증발이 늘어납니다.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따뜻한 표면이 어우러져 높은 증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자멸 플럭스는 100와트 제곱미터를 넘어섭니다. 표층에 있는 분자도 다시 증발 후보가 됩니다. 어느 하루 조건이 나란히 맞춰집니다. 분자는 태양열을 조금 더 받은 얇은 표면막 안에 있고 적당한 바람이 난류를 일으켜 분자를 공기와 맞닿게 합니다. 공기의 상대 습도는 90%보다 낮아 증기압 차가 생기고 무작위 열 운동을 하던 분자 중 일부가 액체를 묶는 힘을 이겨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분자는 그중 하나가 되어 아무 빛도 소리도 남기지 않은 채 기체로 전이합니다. 바다 전역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증기로서 분자는 해양 경계층의 난류에 실려 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부력과 기계적 난류가 도와 초당 몇 미터로 빠르게 오르고 몇 분 안에 수백 미터 상공의 균질한 혼합층에 닿습니다. 여정은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다 위에서 증발해 구름과 비로 응축하고 땅에 내려 세우며 들고 대수층을 흐르고 다시 하천과 호수, 만을 지나 바다로 돌아온 다음 또다시 증발합니다. 이번 순환은 대략 석 달 남짓이 걸렸지만 경로와 조건에 따라 길이는 넓게 달라집니다. 증발과 응결은 몇 채서 몇 분, 간구와 침투는 몇 분에서 몇 시간, 지하수 흐름은 며칠에서 수년, 강과 호수는 며칠에서 몇 주, 바다 순환은 몇 주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가집니다. 분자는 이런 시간 척도를 잇대며 서로 다른 속도의 과정을 부드럽게 꿰어갑니다. 순환은 상변화를 품습니다. 분자는 증기와 액체, 얼음이 되며 각각 다른 성질을 지닙니다. 증기는 보이지 않지만 가볍고 자멸을 품고 액체는 무게를 받아 흐르며 광물과 섞이고 얼음은 결정이 되어 공기 중에 떠 있고 독특한 광학적 성질을 가집니다. 이런 전이는 온도와 평형에 의해 움직이며 물순환이 작동하는 핵심이 됩니다. 에너지 흐름도 함께 이어집니다. 증발은 태양 에너지를 써서 물을 올리고 응결은 그 에너지를 되돌려 대기를 덮이며 순환을 돕습니다. 비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하천 흐름은 마찰로 에너지를 잔잔히 흩어보냅니다. 단계마다 에너지가 모양을 바꾸고 이 모든 합은 지구 에너지 균형의 중요한 몫을 이룹니다. 분자의 여정은 지구의 저장고들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바다와 대기, 육지와 생물권을 오가며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조용히 였습니다. 한 저장고의 변화는 다른 곳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산림훼손은 침투를 줄여 유출을 늘리고 하천 흐름을 바꾸며 도시화는 불투수 면적을 늘려 제함량을 줄이고 지하 수위를 낮춥니다. 기후변화는 증발과 강수의 형식을 바꾸어 물의 분포를 옮겨 놓습니다. 이런 연결을 이해하는 일은 물을 지속 가능하게 다루기 위한 바탕이 됩니다. 토지 이용과 취수, 오염 관리에 관한 결정은 물순환 전체로 잔잔한 물결을 보냅니다. 대기에서 바다, 육지까지 있는 통합 모형은 그 파장을 가늠하게 하고 순환의 각 단계를 잇는 관측은 모형을 시험하고
변화를 살피게 합니다. 증거로서 분자는 다시 대기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몇 시간 안에 바다 위 구름으로 응결할 수도 있고, 바람을 타 수백 킬로미터를 옮겨 다른 대지 위에 내릴 수도 있으며, 며칠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지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결과는 대기의 복잡한 역학에 달려 있어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방향은 뚜렷합니다.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 대부분은 바다로 비가 되어 돌아와 해수의 양을 지키고, 일부는 육지로 옮겨가 강과 호수, 지하수를 채운 뒤 하천을 통해 바다로 돌아옵니다. 이런 평균적 균형이 저장고 사이의 분배와 흐름의 크기를 결정하고, 기후와 생태계, 사회에 조용하지만 큰 의미를 남깁니다. 분자는 경계층을 넘어 자유대기로 올라가며 천천히 식습니다. 아직 공기는 비교적 건조해 곧바로 응결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역풍을 타고 북동으로 이동해 루손 해협을 건너 태평양 분지로 들어갑니다. 아래에는 맑은 하늘을 비추는 짙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분자는 발달 중인 열대성 대류띠로 빨려드는 습한 공기 기둥의 한 부분이 됩니다. 약한 저기압을 중심으로 모인 소나기 구름들이 바다의 열과 수분을 받아올려 강한 상승류를 만들고, 분자는 그 상승류에 실려 빠르게 올라가 영하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작은 해염 입자에 부딪혀 응결핵에 달라붙고 액체가 되는 순간 자멸이 방출되어 주위 공기를 덮이며 상승을 돕습니다. 방울은 충돌과 병합으로 자라다가 이번에는 더 높은 곳까지 올라 얼음 결정이 됩니다. 증발과 응결, 융해와 동결, 부착과 집합의 반복 속에서 결정은 눈송이가 되어 내려오다 노가 빗방울로 바뀌고 다시 바다 표면으로 떨어집니다. 이 여정에는 분명한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태양 에너지와 중력, 여력학과 유체역학이 만든 순환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분자는 다시 증발하고 다시 응결하며 다시 흐릅니다. 각 순환은 지구의 기후를 유지하고 생태계를 지탱하며 삶을 가능하게 하는 큰 순환에 조용히 보탬이 됩니다. 순환의 큰 윤곽은 익숙하지만 작은 눈금과 관측이 드문 지역의 세부는 아직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다듬어지고 모형은 개선되며 연결은 새로 밝혀집니다. 여기 기록한 한 분자의 길은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각 빗방울과 실개천, 바다의 잔물결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들이 모여 몬순과 강, 지하수면과 해류 같은 무늬를 이룹니다. 복잡함은 많은 과정이 맞물리는 데서 나오고, 응집력은 물리 법칙과 보존의 제약에서 나옵니다. 물순환은 무작위도 완전한 결정론도 아닙니다. 질서와 변동이 함께 흐르는 조용한 체계입니다. 다시 바다 표면에 닿은 빗방울 속에서 분자는 수많은 형제들과 구별되지 않은 차에 섞입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또다시 하늘로 오르고 새로운 길을 그리며 새로운 지역을 찾아 끝없이 이어지는 순환에 부드럽게 합류할 것입니다. 광활한 바다와 고요히 뒤섞이는 대기, 느린 지하의 스님과 강의 흐름 속에서 순환은 계속됩니다. 지구의 표면을 빚고 기후를 조절하며 생명을 지탱하는 근본 과정입니다. 분재에서 전지구까지, 몇 최서 수천 년까지 단순한 원리로 깊은 의미를 품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어딘가 해가 지고 바람이 수면을 어루만질 때 또 하나의 물 분자가 증발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쉼 없이 조용한 균형 속에서 계속됩니다. 각 분자는 자신이 걸어온 길의 에너지를 조금씩 품고 그 길의 흔적을 미세하게 남기며 큰 순환에 기여합니다. 그 순환 속에서 지구는 균형을 찾고 생명은 물을 얻으며 순환은 의미를 완성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깊고 부드러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